7월, 8월, 9월부터 이제 민주당이 몰라가 확정됐다. 시기만 문제다. 그들은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목을 해라. 그 이후로 이제 민주화 세대가 다시 재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득권화 됐습니다. 벌써 기득권이 아직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인드가 87년에 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위성,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독선. 그 독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 너 잘못했지? 그럼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보수가 좀 변화를 하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국민이 평가해 준 것.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막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돌둘 동행포럼 창립총회의 첫 강연자로 누굴 모시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적 해안을 보여주시는 진중권 교수님을 모시고 보수 정치의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희망 21 동행포럼의 발족을 축하드리고요.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의 첫걸음들을 여러분들이 내딛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보수의 혁신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한편으로는 위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한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하고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이 작년에 벌써 7월, 8월, 9월부터 이제 민주당이 몰라가 확정됐다. 시기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이 이제 망가지는 모습들을 좀 처참한 심경으로 좀 같이 바라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보수를 말하다가 책에도 썼지만 보수는 2030에 주목해라.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2030 20대들이죠. 2년간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4학기고 한 학기에 30명씩이니까 4, 32 대충 빠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한 100여 명의 남녀 20대 젊은이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2030은 당연히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목을 해라. 하지만 또 거기에는 또 기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산업화 서사죠.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경제 발전, 그다음에 고도 성장의 신화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신화가 사실은 끝났죠. 이미 1979년에 그 모델, 박정희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나면서 부산과 마산, 부마 사태라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제 광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87년 체제, 쉽게 말하면 민주화 세대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민주화 서사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서사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재인 정권까지 들어와서 이미 자기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몰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 산업화 서사에 아직도 산업화 서사를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60, 70대죠. 그리고 민주화 서사를 가진 사람들은 40, 50대고. 그런데 2030들은 그 두 이야기가 먼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는 너무나 먼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릿고개 넘던 그런 얘기도, 그런 시절도, 못 살던 시절도 그 옛날 얘기고, 지금 2030들은 태어날 때부터 OECD 국가에서 태어나서 OECD 국가에서 자랐어요.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 자란 거죠.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얘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가 40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80년대 그 지겹게 들었던 얘기가 그놈의 6.25 전쟁 얘기였잖아요. 그때도 한 30년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들의 그 체험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굶어보질 않았고, 그렇죠? 선진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87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 얘기 아무리 해도 자기들 체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양쪽의 위기가 다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찾아온 건 보수의 위기고, 보수는 그래서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수가 그 다음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못 썼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는 뭘 했냐면은 박정희 정권을 리사이클해 나옵니다. 박정희, 그래서 747 기억나시죠? 고도성장. 그런데 우리 사회가 OECD 국가가 7% 성장한다고 불가능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해서나 가능한 얘기죠. 그걸 목표로 삼았다가 결국은 뭐랄까 좌초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은 경제적 토대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부구조.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정치에 대한 관념이 옛날에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그 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도 자기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보도대로 했으니까. 그러다 결국 탄핵 사태를 맞았고 두 분의 대통령이 불행히도 지금 감옥에 가버렸죠. 그 이후로 이제 민주화 세대가 다시 재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득권화 됐습니다. 벌써 기득권이 됐고 그런 사태를 갖다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게 조국 사태 같은 거였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인드가 87년에 가 있어요. 87년에 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자기들은 벌써 다 집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또 좋은 대학 보내놓고 유학도 보내놓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저거 스펙들 다 품앗이 해가지고 다 기득권 다 차지해놓고서 즉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세습할 위치에 와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평등을 외치고 뭐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그 위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독선. 그 독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 너 잘못했지? 그럼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항상 자기는 선이거든요. 저쪽이 나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쪽은 절대 악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좀 참아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들의 눈에는 뭐로 보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로 보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 거기에 대한 분노들 그 앞에서 느끼는 좌절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른 한편은 보수가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작년부터 이제 신문에 컬럼에 기고도 하면서 그 책까지 엮어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나름대로 보수가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그 혁신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덜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정강 정책이 만들어졌고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정강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 찾아가가지고 3번인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그게 이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옛날에 아우슈비츠 찾아가가지고 했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보수가 가장 큰 문제가 그 막말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때 세월호 할 때 막 폭식투쟁하던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천하나 명사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권력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압승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좋은 민주당이 워낙 못했고 거기다 운도 좋았죠. LH 사건이 터져버려서 LH 사건이 그동안에 부글부글 끓던 임계점에 왔는데 그 임계점을 넘게 한 사건이 바로 LH 사건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보수가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국민이 평가해 준 것.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막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막 나갈 거야. 근데 니들이 어쩔 거야? 쟤들 찍을 거야? 이랬잖아요. 절대 쟤들 못 찍는다 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좀 변왔네? 찍으면 어때? 찍을 만도 한데 이래서 지금 중도층들 전부 다 어디에 붙은 겁니까? 거기에 붙어버린 거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전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겨보신 경험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갈 때도. 전역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광범하게 떠나서
이제 보수에 이제 붙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혁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거기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뭐였냐면 이번 총선 재보선 선거 과정 속에서 태극기 부대가 없어졌죠. 그분들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데 태극기만 안 든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게 우리끼리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중도층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시위 형식도 바꿔야 되고, 주장하는 내용도 그냥 극우적인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온건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번에 이제 보수층들이 뭘 배운 거냐면 승리 공식을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라는 승리 공식을 좀 배운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준석 당선의 돌풍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수가 아직도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걸 한 김종인 위원장도 바깥에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민주당하고 싸웠던 저도 사실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고 저는 아직도 심장이 왼쪽에서 뛰는 사회주의자인데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보수 내에서 자기 콘텐츠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취약한 것 같고, 아직도 신정강 정책,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그 신정강 정책을 체화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용으로 우리 이렇게 변했어요 걸 보여주는 정도. 말하자면 그런 식의 보수가 콘텐츠가 바뀌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입법 활동들로 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형식은 취했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당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당이 지금 이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이게 하나의 세력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력화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물학적 연령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들이 하나의 세를 모아서 당내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 싸운다라는 게 저 사람들이 하듯이 막 적폐로 몰아가지고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그 당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장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경험과 연륜과 그다음에 많은 지혜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설득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설득 작업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거든요. 대선은 심판 투표가 아닙니다. 심판 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냥 홧김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그렇게 찍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년, 5년이 걸린 문제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확 달라지거든요. 사실 1년짜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찍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이기 때문에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건지 지금 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시대 정신은 공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무너뜨린 게 바로 그 공정이었잖아요. 그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였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라고 했는데 기회는 아빠 찬스였죠. 과정은 표창장이죠. 결과는 부정 입학이고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났던 거고, 그 다음에 더 화가 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보수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진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위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들켰을 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보도 보수든 간에 잘못하다 들켜서 부끄러울 줄 알고 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길을 찾는데 안 했대잖아요.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없대잖아요. 다 진짜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웃기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부글부글 끌어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 그러더니 자기 딸은 뭘 만든 겁니까? 욕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가분개가 살만한 세상 만들어준다 그러더니 지들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가 살만한 세상에 지딸 거기 살게 해야지 왜 지딸만 올려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사실은 그 진보에서 외치던 평등,
정의, 공정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불신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동이 찾아온다. 반동이 찾아오고 이제는 우리도 평등 얘기도 못하게 된다. 왜? 평등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 뒤에 찾아올 반동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건데 그런 이제 위험에 이제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 공정을 바라는 거거든요. 공정을 바라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빈이 표창장 위조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자녀들 진짜 인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똑같이 해서 정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이 경쟁을 했다 한들 그게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스카이캐슬 그건 아주 특정 집단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미 그랬어요. 90년대 조교일 도와주다가 우연히 이제 아이들 가정환경조사선가 그걸 보게 됐는데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요.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 때는 왜 서울대 들어갔다가 막 마을에 뭡니까 플래카트 걸고 막 이랬던 딱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다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예요. 교수 뭐 이렇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서민층. 그거 보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학번들입니다. 지금은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아예 그냥 특정 지역으로 예컨대 특정 뭐 고등학교나 특정 지역 이렇게 생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습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바로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은 부족한다 하더라도 약간 은행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갚아나가면 언젠가 갚고 내 집을 마련 한 40, 50대 되면 내 집이 생겼단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가지고 버텼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고소득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세는 5월달만 되면은 제가 한시적으로 평소엔 사회주의자다가 한시적으로 신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국가의 개입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소득세 납부하고 다시 제정신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모은 돈 가지고는 서울의 아파트 이틀 못 사요. 30평 아파트로 못 사더라. 20년을 모았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게 뭐 했느냐면 부동산 투기도 못해요, 이제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고 영끌에서 먹는 겁니까? 비트코인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에 비해서 비트코인 하는 젊은이의 수가 5배래요, 인구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 내고 돈 먹기고 폭탄 돌리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임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좌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벼락 부자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벼락 거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벼락 부자 된 사람들을 보고 다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부자가 되는, 즉 노동하지 않고 일해서 가는 사람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벼락 거지로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대박을 터뜨렸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회에 희망이 있냐라는 겁니다.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저도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너무 똑똑한 애가 있어요. 너 정말 인문학에 재능이 있다. 미안하지만 아시겠지만 근데 왜 인문학에서 밥 못 먹어? 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 학비라도 대주겠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시키다. 됐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냥 공무원 시험 볼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왜 걔라고 뭐 꿈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뭐랄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불능한 이런 사회 속에서 공포감들을 느끼고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창의적인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할 생각을 하고 매일 앉아가지고 근무 시간에 그거나 보고 앉았고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꿈도 많은데 그 꿈을 몽땅 포기하고 공무원 9급 공무원의 그 경쟁률이 1대 9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사회를 저 사람들이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수 진보 정권들이 계속 해오면서 만든 그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갖다 민주당 탓이야 그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책임감을 책임 있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이제 공정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공정의 상징자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국민들의 염원들이 지금 저들이 게임의 규칙을 깼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제 윤석열이랑 인격을 통해 가지고 표출이 되곤 있지만 아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법적 형식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실질적인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메시지를 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1위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메시지가 안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이준석 체제도 혁신이 있지만 혁신의 형식만 있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토론 배틀 이런 거예요. TV를 중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이 정권 딱 들어왔을 때 청와대 F4 기억나세요? 넥타이 딱 불고 커피잔 딱 그 청와대 경례? 얼마나 간지납니까?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조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이고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탁현민이 그런 연출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갑니까? 요즘 다 알죠? 탁현민. 이거 탁현민이란 이럴 거야. 다 알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기회이자 저는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기회를 만났는데 이걸 잘 건너가지 않으면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좀 채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러니까 과거 같은 보수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였는데, 과거의 보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극우 반공주의예요. 특히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태극기 부대가 왜 문제냐면,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너희들은 빨갱이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비타협적인 거죠.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하는 집회는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서 반조국 집회를 했을 때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극우 반공주의고, 두 번째는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버려라. 그럼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해? 할 일 없는데 시장에 더 맡겨버리지. 그거 뭐냐면 국가라는 것은 시장 만능이 아니거든요. 폴 크루그만이 얘기했듯이 시장의 손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주 조절된다? 시장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는. 적어도 1930년 이후에 모든 시장의 만능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조정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적 개입을 해야 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시장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국가가 맡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무조건 다 기업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기업주들의 이익대표위원회입니까? 이익대표봅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국가는 특정한 기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밑에 노동하는 사람들부터 저 밑에 일자리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돌보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보고서는 이것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예요. 위아래 상하. 저도 이제 가끔 보수 강연 가거든요. 그럼 제가 듣는 말이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어요. 싸가지 없고 건방지다 내지는 무례하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빠서 싸야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옛날 전직 장관님이시래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직 장관이나 장관 아닌 사람이나 나는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별 대접을 원하나 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별겁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당신 봉급 내 세금에서 봉급 준 거고 내 종복이야. 그렇잖아요. 뭘 말하는 거면. 그 다음에 현직도 아니고 전직으로 갔으면 일반 시민처럼 섞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직을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 기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준석 체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권위주의는 무너뜨린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 저쪽이 더 권위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놈의 자전거 좀 타고 다닌다고 난리 바가지를 치고, 이준석 씨 알거든요. 원래 킥보드 타고 다녀요. 그 버스 타고 다니고 셔틀 타고 다니고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야 욕하는 건데 평소에 하던 짓을 했는데 왜 욕을 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극우 반공주의와 선을 그었고,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개표 조작성 나올 때 그 욕을 먹으면서 싸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평가해진 건 이번에 대구에 와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인데 이 시장 만능주의 능력주의고 뭐 실력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시험 봐서 하자. 알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 보면 목동하고 뭡니까 저쪽에 강남 대치동 거기 자녀들이 다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절대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시골에 태어나느냐 목동과 대치동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저 하이 클래스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근데 그거를 공정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공정하다. 그러니까 조민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반칙 쓰는 애. 이것만 잡아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런 식의 마인드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 공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애들부터 다 경쟁부터 시키는 거. 경쟁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거든. 과잉이죠. 경쟁자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제 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와서 투덜거리더라고요. 만났는데 독일에 있거든요.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2인 1조로 발표를 하는데 자기 짝이 논란이라는 짝이 있어요. 독일인데 걔가 좀 얌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표 분량까지 저놈이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점수 평가에서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파트너를 바꿔 그랬거든요.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겠대요. 왜?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짝해줄 애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내가 명색이 사회주의자인데 내가 뼛속 깊이 자본주의자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굉장히 큰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회가 있는데 경쟁도 협력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지 다 친구들까지 다 경쟁자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잘못된 쉽게 말하면 보수가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보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공동체주의적인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전단지가 휘날리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노조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노조를 친구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보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갖다 계속 편만드는 게 아니라 노조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지적도 하고 그들도 양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좀 책임 있는 정치, 진보든 보수든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주의적인 보수를 거듭나는 것과 일단 민주당이 이제 지금의 이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가지고 과거의 합리적인 뭐랄까 리버럴 정당 있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시절 그들이 추구했던 아직 가치가 살아있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정말 급진적인 의제를 대고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우리 정책 이중대야. 우리가 정책 내면 쟤들이 결국 따라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패기 있는 진보정당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또 평론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진보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합리적인 보수라면 얼마든지 제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보수적인 그 젊은이들 보면 내가 계속 공부 좀 해라 만나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좀 그래 왔고요. 그걸 진영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렇죠? 저쪽 진영이다 하더라도 잘한 건 칭찬해주고 그렇죠? 이쪽 진영이다 하더라도 못한 건 같이 비판하고 그래서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진보다 하더라도 보수 정권이 딱 들어왔는데 그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믿을만해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하면 진보 정권이 딱 들어왔는데 그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믿을만해. 이른바 비토 감정이 없는 그런 피차 비토 감정이 없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 있죠. 그게 제가 이제 바라는 거고요. 너무 조국 사태 이후로 너무 갈라놨어요. 이게 진영으로 너무 갈라놔가지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서 세계를 공유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표창장에 진짜인 세계에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표창장에 가짜인 세계에 살고 있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팩트 자체가 합의가 안 돼요. 그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갈라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그들이 진영으로 가른다 해서 똑같이 진영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중도층들 같은 건 그걸 보거든요. 누가 더 합리적,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공정한가, 누가 더 언행일치를 잘하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합리적인 보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수의 혁신이 성공할 수 있게끔, 특히 여기 뭐 계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때 우리 대선 후보 검증이었나요? 대선 후보 검증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인 분이 이제 두 분이었는데 이제 한 분이 유승민 후보였고 또 한 분이 이재명 씨예요. 뭐 정책통이시니까 그랬고, 이재명 지사는 또 워낙 그 거버로서 나름대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책 이해가 촥 있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지금 하는 얘기지만 그 약간 모범답안을 외워온 느낌 외워온 느낌이었던 게 되고요. 그래서 멋진 승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에 또 나오니까 뭐 무슨 파일이니 뭐니 이런, 그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때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됐대. 그때 다스가 이명박 거다 하더라도 그분 됐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그 정치 공작 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김대영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냥 노무현이 될 때예요 그때는. 그 시대 정신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든 간에 이 시대 정신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아직 그가 무슨 뭐 엑스파일이니 뭐니 해서 네거티브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게 그거예요. 저쪽은 이제 메시지가 없어요. 이재명 대사도 처음에는 뭡니까? 기본 시리즈 시작했죠. 요즘 싹 들어갔어요. 다시 공정과 성장?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중간에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밀린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공정의 프레임을 선점을 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법적이고 형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공정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서민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힘들고, 그래 저들처럼 뭐 강남에 사는 사람 좀 살 수는 없지만, 그래 내가 조금 하면 언젠간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들 조금씩 삶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희망이 있죠.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포럼의 이름도 희망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